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코너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많이 안 좋으세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그래도 제가 걱정해서요.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은 좀 괜찮으셨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선거 여파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이 선거 끝나고 물론 이제 그 승리한 쪽이 있고 이제 네. 패배한 쪽이 있게 되는데 선거 휴가 같은 거 좀 주나요? 당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바로 그러면 또 다음 업무에 또 해야 되고 뭐 정치 활동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뭐 사실 선대위 역할을 하다가 이제 네.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요. 업무 양은 줄겠지만은 네. 저는 뭐 방송 활동하고 있고 지역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고된 일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선거 운동에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그 이후에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아니 당분간 좀 쉬거나 뭐 이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줄 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후보는 네. 끝나고 나면 낙선 인사 다녀야 돼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예. 낙선 인사 다녀야 되고요. 그것도 하루 쉬거나 뭐 이러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해야 됩니까? 예. 그저 그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네. 낙선 인사해야 되고요. 요즘은. 네. 그리고 선대위는 해산하게 되고 그 해산하고 나면 일단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자원봉사했던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좀 이번 선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많은 서울 주민 여러분들을 보듬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앞에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이제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의 박영선, 김영춘 후보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두 분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는지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게 전 예상대로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부산 선거는 제가 네. 서울 선대위에 있다 보니까 잘 팔로우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 했던 그 수치가 매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수치로 나왔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은 이번에 강남 3구와 네. 그 목동이나 아니면 그 상계동 같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예. 그 정도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오세훈 후보도 이번에 20대의 굉장한 지지세. 네. 이것에 놀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예. 이번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론조사 상황에서 나왔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1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해봐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충격이 클 것 같기도 하고 세대표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표가 봤을 때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죠.
없죠. 애초 출발부터.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차라고는 하지만 이게 임기가 대선일이 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 5년 차와 같은 겁니다. 과거로 네네. 치면. 어. 그러니까 큰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 12, 3% 예측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격차가 나서 제가 늘 이렇게 좀 비극적으로 예측하는 편인데 예, 예. 그거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깊은 성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좀 꽤 높았고 그래서 좀 기대감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게 네.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이 이긴다는 기대감이었다기보다는 네네.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 였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는 예. 별 차이가 나지 않았거나 민주당이 약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공통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 출구조사 결과보다 나중에 한 2% 정도 박영선 후보가 따라붙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사전 투표가 반영된 프로테이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총선 때 사전 투표 보면 65대 35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지난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약간 이겼는데 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예. 박영선 후보의 메시지가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고 내부 메시지 돌린 거. 네, 네. 그랬더라도 그 차가 예. 그 총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구성하는 가장 그 큰 유권자층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그렇죠. 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 학원 수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투표 못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예 그 주소 등록지와 거주지가 차이 나는 분들, 네.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에 따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그 20, 30대에서의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이 좀 갖고 있던 지지율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아까 최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사전투표에서 네. 그런 어떤 격차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20, 30대 투표 성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20대를 예. 뭐 정파성이나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걸 놓고 평가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뭐 민주화라든지 예. 뭐 이런 개념으로 판단하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딸과 얘기하면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제가 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20대는 네. 훨씬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요. 그리고 선악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대 남성의 70%가 조사에 의하면 국힘 쪽이다. 뭐 이런 류의 결과가 잠시 나왔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20대 남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지지 부족, 네. 그리고 페미니스트 강조, 뭐 이러면서 성문제가 터지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은 이 선거 자체가 그런 문제로 시작됐는데도 그 자세히 보시면 20대 여성이 국민의힘으로 간 프로테이지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하나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러나 예를 들면 20대에 대해서 그럼 갑자기 오세훈 시장 당선자가 20대에게 그럼 집을 막 줄 수 있냐. 모든 일자리를 줄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일자리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는 싸우지 말고 네. 타협하고 대안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20대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청년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공약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최고께서는 20대 움직임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KBS 출구조사 발표할 때 화면을 보고 있다가 가장 놀랐던 것이 우선 20대에서의 남녀 합쳐서 지지율이 그 출구조사 57% 나왔습니다. 네. 50대 지지율을 초월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지지층으로 60대에 이어가지고 20대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당 관계자가 전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전 최 의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중에 남자는 72%입니다. 20대 남자가.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40%대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들여다보니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성 중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표들이 국민의힘으로 오진 않았다라고. 15%가 제3지대로 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15%가 회색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3지대라는 것이 과거처럼 바른미래당 같은 제3지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여성주의를 내세운 후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본소득당 후보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소속의 신지혜 후보 같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쪽이 15%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아까 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젠더 문제나 아니면 이런 페미니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20대에게는 어쩌면 부동산 문제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정당이 살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종편 방송에 틀어놓고 보니까 다들 헛다리 짚고 있어요. 주택 문제 때문에 뭐 20대가 이렇게 입안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젠더 갈등 이슈가 훨씬 더 크게 먹혔다. 왜냐하면 20대는 주택 구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일자리 문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분석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그에 대한 타겟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분석 나온 것들이 좀 너무 피상적이었다. 다른 곳에서 나온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지금 20대 이 청년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깊은 고민과 이건 실태조사부터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20대 여성이 반응하는 지점과 20대 남성이 반응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미투에 대해서도 20대 남성 다르고 여성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준석 전 최고에게도 이거 자꾸 답을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해, 공감부터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들의 그렇습니다. 의견을. 저는 이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서울시에 이제 박 시장 건이 터졌을 때 제 주변에 대학생을 가진 대다수의 엄마들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딸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걸 받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기성세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젠더 이슈에 20대 여성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사실로 봐야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20대와 기성 정치권은 혹은 민주당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책보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푹 쩔어야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에 제가 정치 이제 막 이제 입문한다고 했을 때 그때 광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은 청년 정치 광풍이에요. 뭐 그 과정에 제가 들어오기도 했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막 만들고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했던 평가가 오히려 청년이란 두 글자만 너무 띄워놓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거든요. 경제가 살아나면은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다 따라가는 거죠. 다 따라갑니다. 청년 일자리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처럼 칸막이를 너무 잘게 나누면 오히려 정책에 좀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여성 안전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물론 뭐 가능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CCTV 설치 이런 건 사실 남녀노소가 다 혜택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너무 좁은 여성이랑 칸막이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서울 갈등만 양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좀 하긴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하여서는 예. 맞아요. 큰 틀에선 맞아요. 어. 그런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청년 일자리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네. 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경제가 좋아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대기업이 청년들을 뽑는다. 그건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 대해서 맞춤형 예산을 실효성 있게 세우는 것 또한 알겠습니다. 이건 정치권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번 특징이 강남 3구의 투표율이 이건 높았죠. 상상 초월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익 투표한 거예요. 이익 투표. 또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욕망, 세금 거부 투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능동화된 거예요. 강남 3구 등 예. 그리고 마용성 이런 데가 다 높았거든요. 반대로 아파트로 이익을 보지 못한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유인을 민주당은 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후보 간 투차 보면 대체로 오세훈 후보가 280만 표,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190만 표 뭐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이 선거를 대선급으로 인식한 거예요. 결집했군요. 그래서 더 결집했고 거꾸로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결집할 근거를 못 준 거. 이건 결정적인 장면이 네. LH 투기 1벌 100개를 위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이익 소급 입법을 못하는 순간 네.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방황하는 거를. 네, 네. 그 유인도 못 줬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선거를 대선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이 표차 분석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죄송하지만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참패한 선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숙 최고위원. 제가 이제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요. 보통 예. 정치권에서 공약 낼 때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세게 걸면은 재건축으로는 이득 보는 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세입자 문제 이런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상반된 거죠. 예. 보통 정치권에서 이걸 제일 아젠다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얻는 표와 잃는 표가 거의 다 동등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게 저도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의 실패 또는 정권의 실패라는 부분에 저는 약간은 공감하는 게 부동산 문제를 딱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자, 집 가진 사람은 세금이 올라서 짜증이 났고 네. 집이 없는 분들은 살려고 하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짜증 났고 그리고 이미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네.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은 또 세가 올라가지고 힘들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주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민주당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빠지는 지금 가장 큰 위험한 지점인 게 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결국에는 세금 강화를 택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과는 네네. 다른 형태로 이제 선거에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도 좀 살펴볼 게 많은데 이건 저희가 두고두고 좀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 책임지고 오후 1시에 기자회견 열어서 총사퇴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도부 사퇴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또 부산 상황도 좀 저희가 두 분과 짚어보려고 하는데 기상청하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송소진 씨입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들리시죠? 네, 네. 예. 부산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김영춘 후보를 박형준 시장이 2배 가까이 앞섰어요. 이것도 네. 큰 격차가 나왔거든요. 네. 예. 이거는 예상된 결과고 원래 부산은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을 내세워서 네. 이긴 것이 최초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준 부산시장이 또 그런 이유로 물러나게 되고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의 큰 격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형준 당선자에 대해서는 네. 딱 한마디로 정리된다고 생각해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상처뿐인 영광? 네.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문제 제기된 내용이 본인도 인정한 게 있고 예. 부동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데 본인은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죠. 그런데다가 부인은 왜 그렇게 부동산이 많은지 계속 거의 눈만 뜨면 그 다음날 새로운 게 나왔고요. 예. 무엇보다 성추행 교사 공작 의혹에 부인이 연루됐다는 게 법원 판결문에 나왔고요.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 구상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엔 후보가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그게 실현됐다면 네. 아마도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지자들이 깨어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뭐 부산 쪽이 저희 시집도 있고 저도 경상도라 예. 친척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 표는 않다. 주는데. 네, 그래서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이 진짜 국민들께 죄송해야 하는 건 이런 이유로 선거를 치르게 만든 것. 민주당도. 그리고 미래 가치를 얘기하고 부산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새로운 후보를 내지 못한 것. 네. 그래서 마무리해 유권자를 주시고요. 고민에 빠뜨린 것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최고께서는 부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부산의 선거가 결국엔 부산은 네. 경남, 울산이랑 경제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네. 아까 최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부울경이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만든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예, 과거에 뭐 김두관 지사가 잠깐 하신 적은 있지만 그렇죠. 예. 그 외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부울경 전체가 광역단체장들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예. 진짜 감옥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임기 내내 지금 드루킹 건 때문에 고생을 치르고 계시고 예. 송철호 시장 문제됐고 유재수 부산경제부 시장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부산을 발전시키냐 못 발전시켰냐 이것보다도 제가 부산 현지에 가서 이제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뽑아놓은 그 3명의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구설수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면에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쉽지는 않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용으로 뒤집으려고 했죠. 갑자기 이제 가덕도나 이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이 선거는 그거 이전에 자존심 문제가 약간 걸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백약이 무효인 약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냐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박형준 후보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추행 교사 의혹에 연루된 후보가 선거에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부끄럽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네. 이 정치권이 후보를 낼 때 이제 앞으로는 좀 유권자들을 고민에 안 빠뜨리도록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보궐선거 결과는 나왔고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또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퇴임을 했고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어떤 길로 가야지 다시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민의힘은 4번 패하고 이겼잖아요. 예. 대선 전초전이라고 얘기되는 선거. 그래서 야권 재편은 불가피할 거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당과 어떤 식으로 합칠 건지 뭐 당장 논의가 시작될 테고 네. 2차적으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 나서면 네. 그분이 제3지대 백지신당에서 모이자고 할지. 왜냐하면 지분이 예. 야권 쪽에 대권 1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양자로 갈지 제3지대에서 통합하자고 할지
이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일단 뭐 당이 그 지도부를 재편하고 이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네. 이미 내부에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되고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되고 뭐 제3 후보가 나오고 말 거가 이미 짜여져 있어요. 네. 다만 동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답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섬세한 부동산 대책. 섬세한 게 중요한 것 같고 예. 아까 이준석 전 최고가 얘기한 대출 문제 등등의 30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섬세함의 부족이고 현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섬세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될 확실한 개혁은 어떻게 하고 고칠 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선거를 치른 민주당 전략가들 입장에서도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부각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선거 결과가 또 후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0% 초반대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론조사에 비해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20% 후반까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는 1년도 안 남은 대선을 위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선출을 뒤로 미루자라는 네. 얘기가 이미 선거 전부터 일각에서 나왔고요. 또 한 가지의 수습 대책 중에 하나는 거꾸로 대선 후보 선출을 땡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땡기는 모델은 과거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승리한 뒤에 홍준표 대표가 2011년에 사퇴하고 바로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넘어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대권을 창출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명박이라는 그 당시에 내리막길에 있던 그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 이제 대체제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MB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을 밟고 지나가는 박근혜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책 실패가 어느 정도 누적됐는데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할지 아니면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당 테두리 내에서 네. 새로운 대선 주자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지 이게 대통령이 결정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누굴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누굴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아마 좀 앞으로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제3지대에서 뭐 판을 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자금 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공교롭게 지금까지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 모델을 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유의미하게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몽준, 안철수 이 두 분이라 보거든요. 나머진 둘 다 모종의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그 지점을 고민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형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신선합당인지 아니면 뭐 입당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민이 빨라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6월, 7월경으로 예상되는 야권의 정계 개편이 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오늘 지도부 총사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필연적인 거. 예를 들면 저도 예.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이제 지도부 총사퇴냐 뭐 선대위원장만 책임지냐 이런 게 결정되는 건데 네. 이건 이런 식의 참패를 했을 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뭐 아마도 원내대표 선거를 곧 해서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그 비대위 체제에서 당대표 선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내에 땅 투기 의혹을 받는 분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땅 사이즈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네.
액수가 적어도 많은 비난을 받는 게 숙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태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 좀 질문할 내용이 엄청 많았었는데 반도 다 말씀을 못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두 분과 함께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이준석 최고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셔서 걱정도 되고 최민희 의원께서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